7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재고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생산 운영 관리나 서비스 운영 관리 이런 과목을 수강한 분들은 아마 재고 관리에 대해서 좀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다루는 그 재고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학습할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다루는 재고 관리는 특정 기업의 재고 관리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사슬의 하나의 개체로서의 그 기업의 재고 관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 즉 독립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이 공급사슬이 있을 때 공급사슬에 속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그 독립적인 개체의 재고 관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재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고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뭐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은 시장 수요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재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정 재고를 보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시장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판매기의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균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균형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다룰 거는 재고 비용을 어떻게 줄이면서도 재고 부족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는 이제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기업은 어떤 특정 그 공급 사슬에 이제 속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특정 기업의 그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 재고 관리를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도 다른 개체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보게 될 게 그런 경우에는 과연 재고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홀트라는 분이 그 공급사슬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사슬도 협력적인 공급사슬이 있고 비협력적인 공급사슬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협력적인 공급사슬이라는 거는 그 개체들이 자기 자신만의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협력적인 공급사슬이라는 거는 공급사슬에 이제 속한 그 개체들이 그 서로 협력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에 누가 좀 이익을 보고 누가 좀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그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비용 공유, 수익 공유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의 재고 관리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의 재고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의 재고 관리는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를 했듯이 골드라시라는 분이 그 더골의 그 저자 아닙니까? 이분이 제안한 그 TOC 이론, 그러니까 제약 이론인데요. 그거를 이제 재고 관리에 적용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번에
프로젝트 중에 옵션의 하나로 어, 책을 하나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한 거 있죠. 그 책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번역서로 나온 거의 그 제목은 폴은 어떻게 재고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길죠. 근데 원래 그 영어로 된 책의 그 제목은 Isn't it obvious라는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그 내용이 결국은 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의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골드랏이 이제 제시하는 재고 관리는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슬상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적인 공급사슬의 경우에 유효한 그런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전통적인 재고 관리 기법을 배울 텐데요. 이거는 공급사슬상의 개체들이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 유효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골드랏이 쓴 그 소설책을 보면요, 이것도 소설책입니다. 폴은 어떻게 재고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 이 책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수요 예측이 어려우니까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한 재고 비용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이 이제 쓰여졌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적용된 이론이 제약 이론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책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번에 그 독후감 옵션을 택한 분들은 여기 조금 그 주의를 기울여서 강의를 들으면 책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결국 이제 소설 형식을 빌려가지고 TOC 재고 관리 그 원리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요. 거기 스타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할인점이 있어요. 할인점이 있는데 그 할인점이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할인점에 쌓아놓은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 중에는 재고가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으면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 재고 회전율이 낮아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낮다는 거는 뭐냐면 투자 수익률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도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인점의 그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할인점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재고를 쌓아둘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이제 재고를 자기가 이제 공급받는 그 지역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창고에 이제 자기 재고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재고 보충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꼭 뭐 그것처럼요. 그 우리가 맥주 게임에서 뭐 소매상, 도매상 뭐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석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할인점이 있고요. 소매점, 여기 소매점이 할인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받는 소매점이 할인점이니까 공급을 받는 지역 창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 창고에서는 이제 여러 할인점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창고가 또 공급받는 중앙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창고는 또 이제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개체들, 네 가지 개체들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먼저 소매점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점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할인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사고가 생겨가지고 뭐 물이 차가지고요, 저장하던 공간에. 그래서 이제 지역 창고로 이제 재고를 옮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재고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역 창고로 이렇게 재고를 보내게 되면 사실은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할인점의 매니저요.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좀 상실하는 셈이 되죠. 상당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할인점의 그 성과가 오히려 향상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를 지역 창고로 옮긴 후에 이제 소매점의 실적이 이제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품목의 수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재고 회전율이라는 거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평균 재고 수준분의 매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평균 재고 수준이 떨어지면은 그 값이 증가하죠. 거기다가 매출까지 또 증가하면 더 그 값은 더 증가하게 되죠. 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게 결국은 보면 재고 보충 방법이 이제 달라졌다는 데서 이제 그 기인하는 거예요. 그 재고 보충 방법이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일단 주문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주문을 이제 자주 하게 되고, 근데 자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매장에서는 품목별로 일일 평균 매출의 20배의 물량을 재고로 보유하고 매일 이제 판매량을 체크를 하는데 매일 판매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냐면 판매 추이를 이제 그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고 회전율이 예상보다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빨간 코드를 부여해가지고요. 일주일간 지속되면은 목표 재고 수준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재고 수준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맥주 게임에서 봤죠. 그러니까 재고가 얼마가 돼야 된다. 기말에 뭐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문량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재고 수준을 높인다는 거는 이제 주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재고를 이제 많이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낮을 경우에는 잘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록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2주간 지속되면 목표 재고 수준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수준을. 그러면 이제 재고 비용이 감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판매 추이를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목표 재고 수준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 코드는 적절한 재고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재고 수준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딱 결정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그걸 조정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게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이용이 된다는 거죠. 결국 재고 회전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평균 재고 수준분의 매출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지역 창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설책에서는 이제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그 다루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역 창고로 물건을 보내고 나서
그 재고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지역 창고는 이제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귀찮아진 거죠. 사실은 그 소유권은 그 재고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할인점이 소유했던 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창고로 와가지고 그 지역 창고에서 그걸 보내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원래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 창고 입장에서는 사실 귀찮은 일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지역 창고가 어떻게 이제 소매상한테 이제 재고 보충을 했냐면 박스 단위로 이렇게 그 재고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재고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박스 단위로 했으니까는 그죠? 그 소량이 아닌 좀 대량으로 이렇게 재고 보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달라진 게 뭐냐면 소매점이 필요한 만큼만 이제 재고 보충을 하게 됐다는 거고, 과거에는 주문 물량이 종종 늦게 도착해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지역 창고로부터 재고 보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종종 늦게 도착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박스 단위로 이렇게 재고 보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없으면은 박스 물량이 없으면은 이게 보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량으로는 있으되 박스로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물량이 없으면 보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소량으로 해서는 보낼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종종 이제 늦게 도착해가지고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일 소량으로 이렇게 재고 보충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매점은 낮은 보유 재고 수준으로 더 많이 판매하는 셈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량으로 이제 그 공급을 받으니까 평균 재고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고 회전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높아지고 재고 부족이 발생할 품목 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많이 팔게 돼서 수익이 증가하고 재고 회전율이 높아져서 투자 수익률도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앙 창고는 뭐냐면 이제 지역 창고에다가 이 공급하는 그 창고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할인점이 이렇게 지역 창고로 보내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할인점들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지역 창고로 이제 그 할인점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지역 창고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특정 소매점에 특정 품목의 재고가 부족하면요. 그 품목의 재고가 있는 다른 소매점에 부탁해서 교차 수송을 통해서 그 재고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지금 우리 할인점에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할인점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물량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받은 거죠, 물건을. 그런 거는 이제 교차 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교차 수송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교차 수송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차 수송이 없어지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특정 소매점은 재고 부족을 겪고 다른 소매점은 재고 과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조정이 결국은 지역 창고에서 이게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이것을 지역 창고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할 중앙 창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중앙 창고는 여러 지역에서 팔리는 품목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고 지역 창고 간에 이루어지던 교차 수송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역 창고가 이제 그 할인점의 그 재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듯이 또 중앙 창고는 여러 지역 창고들의 그죠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셈이 되는 셈이죠.
자, 공급자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이제 각 품목들을 생산한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이제 중앙 창고에다 이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그 시스템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급자에게 수개월 단위의 대규모 배치 주문을 하던 것을 주 단위로 전환해서 소량으로 이제 이걸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소량으로 하니까 공급자나 구매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중앙창고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제 일찍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수개월 단위로 했었는데, 이거는 주 단위로 하니까 일찍 받아서 좋은 거고요. 또 공급자는 주 단위의 대금 지급을 받게 돼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량 수송을 했잖아요. 대규모로 이제 수송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 단위로 해야 되니까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수송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 내용에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요거를 극복하는 이제 방법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할 때 이거를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통합해 갖고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그 뭐 트럭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조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트럭을 채워서 이렇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죠. 물류 이런 분야에서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교훈이 뭐냐? 결국은 이게 이제 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 재고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소매점들이 매장에는 며칠분의 재고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지역 창고에 보유할 것을 제한하죠. 여기 왜 그러면 매일 주문을 하는데 왜 며칠분을 재고를 보유하느냐? 이거는 이제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소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의 선반은 수개월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는 용도로 이용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매출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고를 보충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뭡니까? 잘 팔리는 품목이 결국 이제 수요가 있는 품목이니까 아까 나왔듯이 일일 판매 데이터를 검토해서 잘 팔리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재고 보충하면은 재고 부족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를 소매점별로 보유하지 말고 지역 창고에 보유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지역 소매점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품목 및 재고 부족 품목 등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지역 소매점의 수요를 통합한 통합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가장 필요한 품목을 적시에 구매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이 이제 앞당겨져서 구매와 배송의 사이클 타임이 축소되고 소매상의 재고 부족 품목을 보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축소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만일 10개의 지역 소매점이 있을 경우에 4개의 지역 소매점에서 특정 품목의 수요가 높을 경우에 이 품목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이걸 고려해 가지고 주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6개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앞당기게 되니까 나머지 6개의 지역 소매점은 이 품목에 대한 적시 재고 보충이 이루어져서 재고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은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특히 교차 수송 같은 게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가 재고 회전율을 높여라 그랬는데, 재고 회전율은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재고 수준분의 매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결국 이제 재고하고 이제 관련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고 비용은 창고 비용이 아니라 재고에 이제 돈이 묶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량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재고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품목의 연간 수요가 1000개일 경우에 1000개를 한꺼번에 주문한 게 아니라 250개씩 4번에 걸쳐 주문하는 것이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주문을 하게 되면 평균 재고 수준이 높아져요. 그죠? 1000개가 들어오면은 1000개를 다 소진할 때까지, 그죠? 그게 계속 재고로 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평균 재고 수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를 더해가지고요. 그걸 둘로 쪼개면은 평균 재고 수준이 돼요. 예를 들면 1000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재고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1000 플러스 0 나누기 2 하면 500. 500이 평균 재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 팔릴 때까지. 근데 이제 250개가 들어오면은 그게 다 팔리면 다시 또 250개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 플러스 0 나누기 2 하면 평균 재고 수준이 125개가 돼요. 그래서 그 평균 재고 수준이 낮아지면 재고의 회전율은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훈으로서 하나 받아들일 거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로서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ERP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 그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모든 그 기능 부서들이, 그죠?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도입을 하면 뭐 일일 판매량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즉시 얻을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축을 하면 재고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할인점하고 그 할인점에 공급하는 이제 지역 창고, 그 다음에 중앙 창고 공급자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공급 사슬,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자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그다음에 유통업자 해갖고 소매점, 그다음에 이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 골드하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TOC 이론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TOC 이론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그 적용된 시스템 중에 DBR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DBR 시스템이라는 게 드럼 버퍼 로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공급 사슬에서 보면 항상 그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 중심으로 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요. 제약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돼서, 그 제약이 이제 드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는, 그러니까 제약이 제대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일거리, 지난번에 뭐 일거리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재고 이런 것들을 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버퍼고, 로프는 뭐냐면 또 제약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죠? 처음에 이제 자재 투입할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제약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용되는 게 이제 로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DBR 시스템이 그래서 적용되면 굉장히 이제 유효하다, 효과적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약이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최종 소비자 쪽에서 이제 그 제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중간에 무슨 뭐 생산이나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고객 수요와 관련된 그 부분에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주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출하 버퍼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하 버퍼는 뭐냐면 최종 단계 그게 이제 그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버퍼를 유지하는 거예요. 버퍼를 유지해서 그 수요가 제대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생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또 뭐 생산 부분이 제약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산 부분이 제약으로 작용을 한다면 여기서처럼 생산자가 이제 드럼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자가 이제 그 드럼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 버퍼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자 자재 투입이 이제 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생산자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생산자는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면 이 소매상으로부터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 앞에는 이제 출하 버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출하 버퍼라는 거는 이제 소매상 입장에서는 재고를 좀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만약에 생산자가 제약일 경우에 DBR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DBR 시스템에서 잠깐 또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DBR 시스템은 제약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제약이 드럼 역할을 하고 제약이 일거리가 부족해서 유유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버퍼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제약에 일거리가 과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로프가 이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운영할 때요. 주 생산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드럼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리드 타임 같은 걸로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 역할을 하는 거는 자재 투입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이것이 로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럼, 버퍼, 로프라는 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거는 주 생산 스케줄,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드럼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퍼는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리드 타임 가지고 이 버퍼가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는 자재 투입 스케줄이 그 로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생산 부분이 제약으로 작용할 경우에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까 봤죠? 그래서 소매상으로부터 수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생산이 이제 촉발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자재 투입 스케줄 그런 것도 이제 마련되죠. 그 다음에 출하 버퍼는 재고 부족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제약 버퍼는 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를 이제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고는 최소화되고요. 그 다음에 버퍼 이용으로 재고 부족이나 자재 부족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최대로 보호받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상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소매상이나 이제 생산자가 재고를 보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소매상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는 이제 그런 계약 같은 거를 잘 해서 서로가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그 수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했죠. 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제 소매상이 만약에 재고를 보유하는데 그걸 그 소유권을 소매상에게 만약에 주게 되면은 결국은 소매상한테 이제 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아예 소매상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재고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소매상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